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이 6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라고 못 박았던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결국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후폭풍 오늘 거센데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탈레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총살하고 아이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 사진, 아이가 울먹이는 사진 뒤로 어른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피투성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조차 안 됐습니다. 아이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탈레반이 여성을 총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입니다. 왜 아프간 주민들이 공군기에 그렇게 탈출하려 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녹취록에 헛도는 정치, 경향신문이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원희룡 두 분 간의 진실 공방이 확산됐고 국민의힘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대표가 편향적이다, 분란을 만들었다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주자들 간의 정책 결정은 실종됐다라는 비판도 경향신문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 기업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대표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왜 녹취 파일은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공개하지 못한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한 상황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연이 아닌 주연, 자기 정치 과잉. 한겨레 신문은 이 사태의 원인은 이준석에게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준석 위기의 원인은 이준석이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이딴 설화와 분란의 중심에 당대표가 있는 것 적절치 않다는 거죠. 원희룡과 충돌 이후에 이 대표는 그냥 딱합니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식 대응이 이 대표가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는 어린 당대표 무시하나? 하는 반발심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겨레 신문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겨레 신문의 시각은 대권 주자들을 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 하려는 욕심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권의 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교익 내정을 둘러싼 이낙연, 이재명 양 캠프 간의 공방, 특히 황교익 씨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거칠게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 경고 망동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황교익 씨가 짐승 1배 막말을 하겠다. 이 논란 거셉니다. 잠시 후에 막말 논란까지 번진 황교안 내정 논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의 달인들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거 정리된다. 여기서 저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저거는 윤석열이다. 이준석 대표는 갈등 상황이다. 어제 오후 6시가 지나도록 원 지사가 공개하라는 이 대표의 녹음 파일을 이 대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당 안팎의 분위기들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업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그 정리되는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녹취록의 일부를 풀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 논란으로
이 대표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사안에 따라서 그 녹음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공개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원희룡 후보가 어제 저녁 6시 시안을 꽉 못 박았잖아요. 이 대표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죠.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원희룡 지사가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자 바로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의 이제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죠. 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전날까지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 공개한 자체가 이 논란을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논란을 이제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녹취록만 봤을 때는 좀 더 전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녹취록에 그 문구만 봤을 때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이러면 입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당을 둘러싼 갈등은 정리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 녹취록의 대화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원희룡 후보가 다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억과 양심을 걸고 그 정리된다는 목적어는 그러니까 주체는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했죠. 하지만 기억과 양심보다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본 녹취록이 좀 더 직접적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어제 6시까지 일부 녹취록이 아니라 전체 파일을 다 공개해라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참 딱하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무시한 전략을 갔는데 저는 결국 지금 이 논란 자체가 원희룡 지사의 무리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자충수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양쪽 다 약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하는 문제 자체는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녹취 파일 자체를 또 공개하는 것 다시 논란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우군이 등장했죠.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후보를 두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당내 분란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판단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 대표가 녹음 파일 공개를 안 하자 원희룡 후보는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딱합니다라는 말만 했고 녹취 파일 공개하지 않았고요. 원 지사는 녹음 파일 공개 안 한 이 대표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 다시는 이런 잘못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를 삼기를이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녹취록은 공개하면서 녹취 파일 공개는 안 했던 걸까요?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참 분란이 좀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된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낙마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 일간지 기자에게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해당 발언 정체불명이 아닌 사실이다. 어느 신문 어느 기자와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직접 전해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소위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게 1탄, 2탄, 저거 곧 정리된다. 3탄,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낙마한다. 물론 첫 번째 지구를 떠나겠다는 건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니까 이건 사실 여부가 명확하고, 두 번째는 진실공방이 일고 있고, 세 번째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낙마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진실공방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것만 이제 지구를 떠나겠다. 그다음에 저 토론회 2번이면은 윤석열 낙마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 내용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37세 야당 당대표 아닙니까?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내공도 있고 말하자면 이 철학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일정 부분 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야당의 당수가 됐는데 그 실력과 저 마인드로 윤석열을 보니까 이게 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보이는 거죠.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함량미달 아니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이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에게 선견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실력이 없다,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또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의 가장 큰 성자는 원희룡 지사입니다. 예. 지금 당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 보이콧 그것도 전화 통화거든요. 그거 이제 진실 공방 벌렸고 이번에 또 이거 진실 공방 벌리면서 사실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여러 13명의 후보 중에 그냥 n분의 1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후보로 막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패배한 것이고 원희룡 지사는 유일한 이번 국면의 유일한 승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희룡 후보가 승자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당 안팎에서 꼭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라는 성토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당대표가 모든 설화와 분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거든요. 이번 윤석열 후보를 향한 이 대표의 이른바 선입견 논란. 김광삼 변호사님은 검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선입견이라는 게? 저는 실체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실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뭐 전에 그 유튜브에 나와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겠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원희룡 지사와 통화 내야 저는 뭐 돌려서 말을 잘 못하니까 예. 그 내용은 18분 중에 2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저건 정리된단 말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을 하고 저는 봐요. 김광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간지 기자하고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 이것도 연결성이 있어요. 예. 지금 사실 후보에 등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전에 2번 토론회를 하려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2번이면 낙마시킬 수 있다는 거하고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떠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 낙마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어떠한 플랜이 좀 짜있지 않는가 예.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왜 전화를 통화할 때 녹취를 하는 거예요? 왜 자동 녹취를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야당의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지금 사실은 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고 예. 자기의 어떤 생각을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누가 무서워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녹취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영길 여당 대표 있단 말이에요. 예. 여당 대표가 솔직하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서로 딜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아주 치명적인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멸을 초래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원희룡 지사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까 그 전재수 의원께서는 승자는 원희룡 지사라고 했는데 저는 승자는 없다고 봐요. 예. 야당에서는. 그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돌아올 이득 그걸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생각 자체가
이건 너무나 과도하다. 그래서 만약 저런 식으로 경선을 관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게 드러나면 더욱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자동 녹음은 끌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전화기는 녹음이 안 돼서. 저도 안 돼요. 그리고 녹음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혹시 궁지에 몰리면 이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녹취 파일 자체는 정당하진 못해요. 더군다나 정치라는 그러한 정글 속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녹취로 해서 이걸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 자체는 발상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경선에서 완전 손을 떼든지 아니면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대표는 건건이 선택해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방금 궁금했던 건 그 자동 녹음 기능은 사용자가 켜고 켜고를 끄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언제까지나 전해드리고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도 큰 목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 외연 확장에 확실히 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불러내지. 의원총회에서 서병수,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이 당내 권력 투쟁에 몰입하지 말고 당대표 흔들지 말라라고 하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불만 사항이 토로됐습니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자, 당 내부에서 이 논란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태흠 의원, 방송에서 윤석열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하거나 통화 녹음하고 녹취록 가는 당대표가 어디 있냐라는 강한 문제 제기를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이 제기했고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진 의원 A는 누가 대표를 흔들었냐, 이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하지 않고 편향적 발언과 통화 녹취하며 분란을 만들었다. 중진 의원 B는 이 대표부터 자중해야 한다라는 이준석 성토의 발언들이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의 분위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지금 언론 통해 좀 듣고요. 참석했던 분들 몇몇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몇몇 일간지 신문의 사설을 봤더니 여야 간의 지금 그 정치 분위기, 특히나 야당에 대해서 소재로 해서 사설을 많이 썼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국민들이 볼 때는 글쎄 그 안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틀리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막장 드라마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 야권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찹찹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이전 언론에서 해석 기사를 쓰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다중분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고 뜯고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일부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의 지표가 그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7인내 의원들이 좀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진 의원 몇몇도 걱정의 목소리들을 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하는 공멸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저는 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자중하고 봉합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힘을 좀 모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저는 큰 일을 그르칠 거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에 지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등장인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 묘하게 구도가 흘렀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 유승민계 의원들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원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상황이 묘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 중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하여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당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을 박살내더라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의도입니까? 그리고 유승민 캠프에서 김웅 의원도 원희룡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 후보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상당히 좀 구도가 공교로운데, 이재명 기자. 하태경 의원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뭐 누구 개라고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 했었던 의원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공교롭게 소위 이준석, 유승민을 중심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됐던 분들이 이 구도, 원희룡 후보를 또 비판하는 구도, 이 대표를 편드는 구도, 이 구도가 묘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봐야겠죠. 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우군을 자처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공개는 어쨌든 뭐 묘수가 아니라 자충수인 건 틀림없죠. 그 자체가 논란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대표가 녹음을 해서 녹취록 공개하느냐라는 논란, 새로운 논란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이 대응하기 힘들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후보 진영에서 나선 건데, 전 저것이 꼭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역시 좀 무리수를 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후보의 근거는 기억과 양심이죠. 물론 그 기억과 양심이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녹취록의 맥락만 봤을 때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특히나 녹취록 공개를 안 하니까 뭐 잘못을 인정한 것을 간주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하태경 후보가 얘기했는데, 지금 글쎄요, 당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게 뭐 숫자가 다수다 소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 후보를 두고 대선보다는 다음 당권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태경 후보도 원 후보의 어떤 사퇴를 촉구하면서 결국은 당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 나오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그런 이제 당내의 의심들, 당내의 그런 우려들을 반영한 걸 텐데, 그런 점에서 뭐 원 전 지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논쟁이 글쎄 뭐 전재수 의원은 승자라고 하셨지만 과연 얼마만큼 당내의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이준석 대표 역시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 경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를 때리지 않으면 반격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때리면 2배 반격하겠다. 라고 당대표 경선 때 얘기했는데, 그 기조가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본인이 공격이 들어오면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경선 전의 마음과 당대표 된 이유는, 당대표라면 결국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당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당대표 역할인데, 여전히
당대표 경선을 하듯이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두세 배 아니겠습니까? 더 때리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논쟁까지 몰고 왔다. 그리고 지금 당내 모든 논쟁의 분란의 중심에 대표가 서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쨌든 당 경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논란이 뭐 누가 승자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이 논란을 통해서 어떻게 당의 혁신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낼지가 이준석 대표의 숙제인 거죠. 그걸 이제 모든 국민들,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겠죠. 이제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갈등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문제 제기도 그러했고, 앞서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도 토론회와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윤석열 후보도 위치합니다. 이 대표가 건건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에서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이 대표의 그러한 선입견 자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미 번질 대로 번진 상황이라 과연 어떻게 수습할지가 이 대표의 닥친 리더십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원 후보와의 이 대표 간의 이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후보님 곧 정리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직접 발언을 삼갔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 의원들, 이 대표가 대선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치중한 것 같다. 한 친윤계 의원, 이 대표는 취임 후 SNS 글 180여 건 올렸는데 정부 여당 비판 글은 20여 건에 불과하다라는 의심 섞인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 윤 전 총장 주변 일부 의원이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문제다. 이준석 국민의힘 측 인사, 사적 통화 트집다봐 당대표 흔드는 건 사실상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자, 뭐 결과에 대한 불복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또 다른 전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데, 김광석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또 하나의 전선이에요. 앞서는 이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의 어떤 그런 전선이었다면 이 전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할 얘기가 많겠죠. 그리고 이 사태의 근본적인 가장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굉장히 끼어들기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또 캠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의 주위에 보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또 옹호하는 그런 또 세력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지금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대표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안 돼. 중간에 낙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경선을 더욱더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것을 바라야지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흔들어서 낙마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할지 그런 것을 보일 때 이제 경선에 대한 나중에 불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약간 이런 기류가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유승민 캠프 쪽에 있던 뭐 김의원이랄지 그런 쪽도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뭔가 부류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저들만의 뭔 리그가 있는가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줄이고 SNS를 아주 줄여야 하고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랄지 행동을 좀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태를 봉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의 초선 의원 7명들이 자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 분열 보면서 무거운 자괴감 느낀다. 오늘부로 모두 묻고 함께 미래로 가자. 묻자는 겁니다. 혁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길을 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는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여권의 분란 소식입니다. 야권, 여권 할 것 없이 모두 내중 질환입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거친 입 황교익, 이재명 후보는 소갈이라는 제목인데 황교익 씨가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난 절대 사퇴 안 한다라고 사퇴의 선을 그으면서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먼저 황교익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사퇴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원조 친노 전재수 의원님, 예. 극렬 문파는 악마다라는 황교익 씨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물론 이제 황교익 씨 입장에서 보면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황교익 씨 표현을 빌리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일로 몰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심한 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친일 프레임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익 씨의 신분은 경기관광공사에 말하자면 내정자 아닙니까? 예. 저는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내정자 신분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내정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 거친 발언들을 해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다. 김어준 씨는 이렇게 황교익 씨를 두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는 악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뭐 어떤 언론인은 이 생수병을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 모양새로 이제 황교익 씨를 표현을 했던데 기본적으로 내정자는 내정자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 또 발언을 하더라도 좀 절제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정 단계거든요. 경기도 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임명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은 황교익 씨의 말하자면 이 바닥이 다 드러나는 뭐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것이죠. 예. 결국은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쟁취한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임명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죠.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재명 지사 임명권자가 임명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권리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왜냐하면 이건 임명을 하자니 이게 일이 너무 커져버리고 그다음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더더구나 이것은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대선 후보 아닙니까? 예비 후보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의 예비 후보인데 말하자면 같은 당내 예비 후보를 향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뭐 선택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말하자면 선을 넘은 그런 행보와 발언들을 황교익 씨가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황교익 씨의 발언이 좀 묘한데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거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극렬 문파는 악마.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라는 표현을 해요.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나는 사퇴하지 않을 거다. 내 권리다. 이 발언이 이낙연 후보에게 타겟팅된 게 아니라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신경을.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사퇴 안 한다. 문파들은 악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황교익 씨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의 무게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걸 네. 보니까 여권의 여러 주자들, 뭐 이재명, 이낙연 대표 뭐 등등 주자들보다 황교익 씨가 압도적으로 구글 트렌드에서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뭐 저희가 뭐 야당 얘기도 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지금 대선 경선판이 아니라 무슨 황교익 내정자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온 상황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데, 뭐 악마, 그 다음에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엄청난 말들을 저렇게 쉽게 하는 게 저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에게? 전 이재명, 그러니까 자기를 내정한 이재명 후보에게. 그 다음에 이를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또 마지막 지금의 정권의 인사를 쭉 주도해왔던 청와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하는 게 사실은 무슨 조그만 퀴즈 문제, 그 다음에 재치문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위기의 상황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황교익 내정자의 논란을 만든 건 이재명 지사고, 그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예. 그러면 인사 저런 식으로 한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에 대한 여러 비판 오롯이 다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황교익 씨가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본인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저는 30일 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관을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의 부담까지 씌우면서 오래 끌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경선 레이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할아비 발언 외에도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발언이 사실은 더 당 내에서 논란입니다. 누가 누구를 끊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사장 후보는 내 능력, 오늘부터 청문회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대통령 당내 예비 후보의 정치 생명 끊는 일에 집중을 왜 하냐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저거부터가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것이다. 누구를 또 죽인다라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내정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가 반대하면 생각해보겠다라는 우회적인 발언을 한 건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적격하냐의 논란을 한참 벗어나서 이 발언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신임하고 선택한 원픽이 황교익 씨인데, 그 원픽이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고 상대를 악마로 몰고 날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겠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 죽이는 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히지 않는다면 고민일 수 있겠지만 상대 쪽에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민주당 경선을 보면 지금 상황만 보면요, 다 어디론가 없어요. 후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책도 없고 지금 황교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황교익 씨를 사장에 임명했을 때 뭐 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네, 왜냐하면 마치 칼럼니스트고 또 뭐 보훈인사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보훈을 할 정도는 아니다고 봐요. 전재수 의원님도 처음에는 이 인사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관광공사 대통령이나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산하기관 임명할 때 보면 우리 역사에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임명했어요. 대부분 보훈 아니면 이제 전리품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공방이 되면서 황교익 씨가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섬뜩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짐승, 악마, 정치의 생명 끌어놓겠다. 대통령 할아버지 아니면 내 권리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도 사실은 소름이 끼칠 정도 그런 예. 단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내가 왜 공사 사장을 하면 안 되는 결격 사유를 얘기해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논란이 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본인의 결격 사유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달 말에 청문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봐요. 이게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저런 얘기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8월 30일까지 계속 민주당 경선 자체는 황교익 어디 논란으로 가고 간다. 황교익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권의 대선론에 있어서 황교익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의 대권 행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분이 그랬잖아요. 내 권리를 어느 누구도 침해하는 걸 뭐 용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된 다음에 혹시 자치단체에 바뀐다랄지 이재명 지사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 끊기 위해서 또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면 나는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용서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이 전문성 그런 걸 따져서 떠나서 관광공사를 가면 경기도 관광공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큽니다.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만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후보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역시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사실과는 아직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송영길 당대표가 개입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지 들어보시죠.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과정을 통해 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금도를 넘었다. 당대표의 이 발언에 황교익 씨가 발끈했습니다. 금도를 넘은 건 당신이라는 겁니다.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 내 직업 생명 끊겠다고 덤볐다. 제게 사과시키면 저도 사과할 용이 있다. 당대표도 그리고 당대표 출신의 대통령 예비 후보도 황교익 씨 앞에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도는 송 대표가 넘었다. 이재명 기자, 누가 금도를 넘은 겁니까? 거의 지금 구도 자체가 황교익 대 여권 전체가 싸우는 듯한 뭐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권의 대선 경선을 황교익 씨가 다 어떻게 보면 장악해버리는, 여론을 다 그 황교익 씨를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익 씨의 정치적 편향성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편향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극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거나 혹은 당 주류인 이제 문파 혹은 이제 친문을 향해서 뭐 악마되는 표현 같은 극언에 가까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그럼 분명합니다. 이재명 지사인 거죠. 이재명 지사가 선거 캠프를 구성하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죠? 결국은 친문의 거부감을 줄이고 어떤 자신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뭐 캠프 구성이라든지 선거 캠페인의 핵심 전략일 텐데, 그걸 지금 딱 황교익 사장 내정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직까지 뭐 결단했다 혹은 뭐 그냥 간다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논란 인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을 했다고 했을 때 집권 이후에 논란 인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죠. 지금은 경기관광공사 논란일 수 있지만 혹여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집권 이후에 문체부 장관 논란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논란 인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미리 보게 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과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과연 논란 인사가 있을 때 인사가 논란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스스로 결단할 건지 아니면 여론에 끌려갈 건지를 보여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험대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결단할지가 저는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익 씨는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과거 입었던 연미복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일 프레임입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낙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보면 일본 통해요. 연미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연미복 논쟁, 이낙연 후보 측도 발끈했습니다. 연미복이 일본 옷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황 씨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정도인가.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 연미복은 유럽의 전통 의상.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왕실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었다. 그러자 황교익 씨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유럽에서 입었지만 이낙연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서 일본 정치인 제복을 입은 것이다. 라고 다시 맞섰습니다. 이렇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영국에서, 노르웨이에서, 일본에서. 자, 이 황교익발 문제 제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때 연미복을 입은 것은 문제다라고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도 이제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이 심리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황교익 씨가.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말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상황이 뭐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좀 점검도 해보고 뭐가 문제일까 이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대개 사람들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더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미복만 하더라도 주로 왕실의 공식 행사에 말하자면 드레스 코드인 것이죠. 예. 그 유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그 왕실의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더 과격한 발언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황교익 씨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곳이죠. 이것은 이미 자질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지금 이제 합당하지 않은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민주당 전체로 볼 때도 큰 악재고, 물론 이제 황교익 씨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친일 프레임을 이제 자신에게 덮어 씌웠다는 부분이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질과 능력을 벗어난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내정을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황교익 내정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좀 빨리 선택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황교익 씨가 싫어하는 대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입니다. 과거 떡볶이에 대해서 나쁘게 발언을 하고 이재명 후보와는 정작 떡볶이 먹방을 했다는 논란에 이어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떡볶이 맛없다 그러면서 무슨 또 떡볶이 먹으러 왔냐? 우리는 맛없어도 먹어요. 대부분의 불량 음식이 그래요. 멈추지를 못해요. 이런 음식은 영양 균형이 좀 깨져 있고 자극적이고 우리말로는 불량식품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두고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기에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았던 그때는 못 먹었던. 이 사진은 황교익 씨가 떡볶이 광고에 출연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떡볶이 광고했던 황교익 씨가 학교 앞에 떡볶이 판매 금지. 떡볶이는 정크푸드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돼야 한다라고 어제 SNS를 올렸는데요. 떡볶이 들고 광고한 가게는 술집이다. 어린이는 못 간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매출 중 일부 결식 아동 돕기 쓰겠다고 해서 촬영한 거다라고 내가 떡볶이 광고 찍은 건 괜찮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했던 진행자로서 한마디 제 개인적 견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떡볶이가 불량식품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박정하 대변인 마칼럼니스트로서의 어떤 전문성,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가가 이 대목에서 논쟁적이다고 보는데 사실은 떡볶이도 얼마나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팔 때 그렇다면 나쁜 음식,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 먹일 거야 라고 판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고 떡볶이도 어떻게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음식이 나올 수 있고 떡볶이가 맛없다고 했는데 떡볶이를 한 종류로만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떡볶이 안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떡볶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박정하 대변인 떡볶이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떡볶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궁중에서도 떡볶이를 먹었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빨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재료 넣고 해서 간장 베이스로 해서 먹고 떡볶이라는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다음에 잘만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면서 먹는 간식이에요. 그거를 저렇게 폄훼하는 게 저는 뭐 경기도 관광의 반은 뭐 맛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캠프 측의 반박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표피적인 걸로 지금까지 유명세를 타왔고 음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경기도민 1,300만 명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저는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아주 좀 저급한 이런 본인의 인성 이전에 저는 자질도 저는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음식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인은 아주 그냥 자극적인 얘기로 유명세를 타면서 음식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고 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로는 더더욱이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떡볶이를 왜 불량식품으로 이해했는지 정말 그분이 이해가지 않아요. 검사도 볼 때 떡볶이는 불량식품이다 동의할 수 없다. 아니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떡볶이를 뭘로 만들어요? 떡이요. 고추장이요. 아니, 원재료는 쌀이잖아요. 쌀이요. 우리 주식이 뭐죠? 왜냐하면 밀가루 떡볶이도 있어서 그래요. 밀떡, 쌀떡 두 종류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떡볶이는 거의 쌀로 만들잖아요. 쌀로 우리 그렇죠.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쌀로 만들죠. 가래떡으로 얇게 하든지 굵게 하든지. 근데 저거 우리 시장에 가면요. 어느 시장을 얘기 않겠지만 떡볶이만 파는 포장마차 쭉 있어요. 그런데 떡볶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식이 쌀 아니에요? 그 쌀로 만든 것이 떡볶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얀 쌀을 먹지 마라, 현미를 먹으라고 건강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먹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현미 떡볶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밥이 불량식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자기는 쌀밥 먹어야 안 먹어요? 당연히 먹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상당히 좀 맛에 있어서도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맛에 대한 시각이 있는데 과연 저런 내용이 마칼럼니스트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정세균, 박용진 후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제가 조금 전에 황교익 씨 대 여권 전체가 지금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했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후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민주 진영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결단을 그런 촉구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영준 후보 역시 섬뜩한 표현으로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결국 내정 철회해라. 결국은 뭐 지금 전재수 의원은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후보 진영을 떠나서 여권 전체가 이 논란에 빠져드는 순간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거셌잖아요. 저희 채널A에서 주관한 대권주자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논란이 셌는데도 이 지사는 내정을 거두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결단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저희 채널A 토론회에서는 이제 보훈 인사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던 거죠. 본인의 보훈 인사는 아니다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황교익 씨 발언이 이미 더 나갔죠. 아까 얘기했처럼 거의 편향적 발언이 아니라 극단적 발언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늘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게 지도자가 어떤 타임에 결단하냐가 굉장히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데 여론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먼저 결단하면서 본인이 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싸움도 거세서 여당의 당원 게시판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19일에서 20일 권리당원 정책제안 게시판 일시적 폐쇄가 공지됐고 본 경선이 당원 간의 고소고발로 이어져서 후유증이 걱정된다. 전재수 의원이 매일 우려하는 것. 선을 넘때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만 선을 넘어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게시판 환기 위해서 잠시 멈춤 기간을 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관리자들의 골치를 앓고 있다. 이재명 캠프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황교익 씨 내정과 관련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 공방 속에 인사의 문제를 그렇게 끄집어서 확대 공격할 필요가 있는가. 경기도 의회에서 뭔가 반대 의견을 내면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뜻이 있다? 의원들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할 거고 그 지적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행정 단위에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죠. 대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 핫싸움 만나보시죠. 장군 아니라 허경영 씨. 탈레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총살했고요. 어린아이에 채찍질했습니다. 그 영상과 사진 고스란히 공개합니다. 모더나와의 계약서 우리는 비공개라는데 미국은 전부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짚어봅니다. 허경영 씨가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출마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군! 지금 수백만의 왜군이 성벽 바로 앞에 있사옵니다. 출전해라!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 놈이구나. 뭘 내가 지겠노라. 너는 내가 지키겠노라. 팀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원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하나의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여태까지 대선 출마를 저렇게 하는 경우도 참 드물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표의 출마 선언식, 글쎄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와 장소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걸 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 어제 허경영 대표의 메시지 이거였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걸 위해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맞서 싸웠던 항전했던 행주산성을 이제 대선 출마 장소 선택했는데 굉장히 장소와 메시지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너무 이제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허경영 씨에게 유독.
저 캠페인 자체는 굉장히 어쨌든 국민의 시선을 끄는 그런 캠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하나의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이제 공약,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들었던 공약,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면 바로 국민들에게 이제 1억 원씩을 다 배당하고 매월 150만 원을 배당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주겠다고요? 온 국민에게요? 그렇죠. 18세 이상 국민에게 다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보시는 것처럼 3억을 주겠다. 결혼자금 1억에 주택자금 2억, 출산지원금은 5천만 원, 거기다 독신수당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독신수당이요? 과연 저 예산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유독 후합니까? 이 뭐 재원 대책 이런 거 평소대로라면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저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뭐 대선의 큰 이슈가 되긴 참 쉽지 않고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이렇게 얘기거리 정도로 회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에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뭘 우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예. 관심이 많이 가고 혹여 이번엔 대선에는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어제 제가 보니까 전경련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2016년에 이제 지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몇 개국 빼고 30개국 중에서 갈등 지수가 3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등 관리 지수는 거꾸로 30개국 중에 27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여기에 조정 못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경 씨 같은 저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일부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혹여 잠깐이라도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나눠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자, 패널들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두 번째 핫삼은 심각한 소식입니다. 탈레반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고요.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인권을 이 전 세계가 좀 나서서 성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여성을 총살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총격을 맞고 쓰러진 여성, 가족들로 추정되는 주변의 분들이 피 흘리며 쓰러진 여성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 여성은 의식을 잃은 듯 피가 바닥에 흥건히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탈레반이 저 여성에게 총살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 오늘 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 아이 뒤에 어른이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껴안고 있는데요. 아이의 머리는 피투성입니다.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사진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저 아이가 탈레반에 의해 채찍질을 당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린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탈레반이 앞서 봤던 여성을 총살한 이유는 황당하게도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7일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요. 부르카 가격이 10배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히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될 것.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국영TV 유명 여성 앵커 등 여성 직원들은 무기한 정직이 됐습니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탈레반의 행태를 보면서 50년 전 아프가니스탄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사진 몇 장을 찾아봤습니다. 50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미니스커트에 본인들이 원하는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아프가니스탄 거리를 활달하게 걷고 있는 커리어 우먼들의 모습. 이게 50년 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부르카를 입고 시위를 하고 있는, 총을 든 탈레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시위하고 있는 현재 2021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역사가 퇴행한 거예요. 퇴행을 해도 엄청나게 퇴행을 하는 예. 것이죠. 사실은 탈레반은 극악무도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든 이제 정치 체제 또 국가 체제 자체를 완전히 종교화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경직된 종교 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미국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또 아프리카 오지가 됐든 간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그 인류 보편적 가치, 즉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정치 체제 하에 있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는 영국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스스로 나왔습니다. 또 소련이 들어갔다가도 스스로 또 나왔죠. 미국이 20년 동안 무려 2,00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스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고, 미국이 지금 말이 2,000조 원이 이제 향후 30년 동안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거의 8,000조 원 가까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군부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타락을 해 있었는지, 군인들은 30만 명을 해놓고 실제 군인은 5만 명밖에 없고, 그럼 25만 명분 어치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아프간 정부군에다가 새로운 무기를 공급을 해주면 그 새로운 무기를 총 한 발 안 쏘고 대포 한 발 안 쏜 그 완전 새 무기를 탈레반에다가 돈 받고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패한 이제 군부라든지 이 권력자들이 결국은 오늘날 저 죄 없는 아프간 국민들을 굉장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가장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요 하나를 가지고 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제는 좀 유엔이 됐든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가지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좀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저는 많은 자리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이 전 세계의 어떤 최악의 수준이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아프간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아프간 여성들이 총살당하기까지 한 상황인데,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의 딸이 뉴욕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마리암 가니 대통령의 딸이죠. 브루클린의 고급 주택에서 보헤미안적 생활을 즐기고 있다. 아프간의 여성들과 더할 나위 없이 대조적이다. 참 대조적이죠.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 딸, 유명 전시관 작품 전시하고 교수 활동, SNS에 아프간 가족, 친구 생각하면 슬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망간 가니 대통령,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دل من زول لپاره دیگه حتی وشوه او حتی داستی بی بنیاده او کازم تورونه ولا قول شل چه پیسه انتقال شوی دی بدار زرول شوی ولی او یو لوی شرناک تاریخ فاجعه به بیا تکرار شوی ولی دست مالوده زده عزتمند مرد نه. 아니, 가니 대통령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박자 대변인? 지금 전 가니 대통령이 도망을 가면서 공항에서 일부 돈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정도 된대요. 흘린 돈이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전체 돈. 액수가 이제 일부는 흘리고.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으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그냥 놔두고 국민들 생명 그냥 책임 안 지고 나 돈만 챙기고 간 지도자가 돼버렸으니까, 이거 아니고 나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띄웠는데, 그게 UAE에서 지금 있으면서 그 동영상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일부 여러 매체에서는 전 가니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단은 그 옆 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있는 걸로 소재는 영상이 나오네요. 파악이 되어 있죠.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무책임한 대통령, 그다음에 부패한 권력이 결국에는 힘든 국민들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대한민국 대사 인터뷰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직접 대사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저희가 가져가 있는 가방이
30 곱하기 30 곱하기 20은 아주 작은 가방이기 때문에 양복을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참석하게 된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바로 모두 이제 탈출을 하라고. 이게 상황이 정말 심각한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사관의 문서나 각종 중요한 그런 문서들을 다 파기를 하고 그 조치를 신속하게 끝내고 민간공항 쪽으로 군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활주로를 점거하고 민간 항공기에 매달려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우방국 헬기가 계속 이 공항 위를 맴돌면서 상황 경계도 하고 흔히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쌈입니다. 모더나와의 계약서 대한민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와는 다르게 이 계약서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미국 계약서 전부 공개했는데 꼭꼭 숨기는 대한민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모더나와의 백신 계약서 103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물량, 가격, 계약 이후 수정된 사항, 누구든지 열람하고 다운로드 될 수 있게 파이자와 노바맥스와의 계약서도 미국은 복지부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유럽연합, 월별 도입 일정이 정리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밀 유지 협약 이후로 계약 내용이 현재 비공개, 백신별 도입 시기와 물량은 따라서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 코로나19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152명. 아마도 지난 광복절 연휴가 이 확진을 더욱더 가속화했었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확진이 됐습니다. 1,800선을 오가다가 다시 2,000명을 왈칵 넘어선 건데 지금 모더나가 펑크가 나 있는 상황에서 2차 백신 접종 물량을 1차 백신 미접종자에게 돌려막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대체 모더나와 계약한 게 얼마인지, 언제 들어오는 건지,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한 건지 다 지금 볼 수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비공개입니까? 그 백신 자체가요, 그 계약이 이제 사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 특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랄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양을 공급한다. 그럼 만약 그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위약금을 물기를 한다랄지 이런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모더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공개하고 그럴까?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더나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냥 아무튼 두리뭉실하게 계약을 좀 하자. 그러면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 조항도 모더나에서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모더나에서 우리가 월별로 어느 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그 계약서가 공개가 돼버리면 사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정말 중요한 백신 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몇 개 있다고 봐요. 이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계약은 세부적이어야 돼요. 두리뭉실을 하면 유약을 해도 유약 조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쪽에 위반해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유약금 조항이랄지 이런 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 모더나 측에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뭐 우선적으로 다른 데 공급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까지만 이걸 공급하면 된다. 그런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초기에 백신 확보를 안 되다 보니까 이 계약 자체도 굉장히 의뢰 관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연남 수선대요. 사건과 연애를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과거 마약 파문과 은퇴 번복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재기를 위해 새로 계약한 소속사와도 갈등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소식 자세히 만나보시기 전에 과거 마약 파문에 휩싸였던 당시 박유천 씨 모습부터 먼저 보고 나오시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박유천 씨와 관련된 뉴스가 뜨거운데 IHQ의 연예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살펴보죠. 박유천의 새로운 소속사가 이른바 폭로를 했다는 건데 자, 일단 갈등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박유천 소속사가 작년 1월에요. 새로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박유천 씨가 2016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2019년에 또 마약 파문 때문에 그 전 약혼녀의 마약 하면서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자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던 바 있잖아요. 지금 보셨던 영상이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에 결국에는 양성이 나왔었잖아요. 예. 마약 양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다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 했는데 돌연 2020년 작년 1월에 새 소속사를 맺고 그 다음 한 3월부터 유튜브와 SNS를 개설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이제 새 소속사의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소속사 주장을 보면 박유천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또 생활비로 사용해도 문제 안 삼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 채무 해결까지 도우면서 함께 해왔다라며 당시 박유천 씨가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까지 사게 하고 수천만 원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고 특히 박유천 씨가 유흥업소에서 무전 취직한 금액이 1억 원이다.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었다. 이게 소속사의 폭로 내용인데 자,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 소속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차원에서는. 사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이제 박유천 씨가 갑자기 일본 그 SNS 그 팬페이지에다가 일본 팬들과 소통하는 팬페이지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과 가장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일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2000년 1월부터 계약했던 소속사로부터 아무런 이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박유천 씨가 주장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한 지난달 30일부터 굉장히 이제 소송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소속사 측에서는 오히려 박유천 씨가 이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제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소속사 대표가 이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해왔고 이 재기를 굉장히 도와줬는데 박유천 씨가 일본 소속사와 이중 계약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유천 씨가 이 회사의 법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까 말씀하신 뭐 1억 원 정도, 뭐 20억 정도의 뭐 사용했다.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 법카, 회사 법카를 개인적으로 이 여자친구가 그 당시 동거녀였던 여자친구의 뭐 명품백을 샀다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폭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소속사의 폭로는 현재 주장인데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비용을 1억 원을 썼다라는 게 소속사의 지금 주장인데 네네. 당연히 소속사가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영수증 같은 어떤 근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박유천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과거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또 한 번에 박유천 씨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유흥업소에서 무전 취직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이 1억 원을 갚지 못하니까 관계자로부터 박유천 씨가 굉장히 협박이라든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의 소속사 대표가 이걸 도와줬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박유천 씨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연남 주인공 허재 씨인데 허재 씨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허재 씨가 숙취 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서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주운전 적발만 5번인 과거 전력 때문인데 5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해소제 광고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허재 씨가 5번이나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거 예전에 기억하신 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1993년에 자택에서 이제 술을 마신 뒤 근처에서 이 호텔 쪽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에서 경찰에 적발돼서 당시에 100일의 면허 정지가 한번 처해진 적이 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이 1996년에 이 또 한 번의 음주운전 해가지고 서초구청 앞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승용차 충돌하고 이 당시에는 불구속 이제 입건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예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국가대표 자격에서도 바탈이 됐었고요. 예, 그 뒤에 또 했습니까? 네, 또 안타깝게 이 1990 아까 95년이었거든요. 그 바로 다음 이듬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충돌한 뒤 도주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잡혔죠. 그러면서 아예 구속이 됐었던 사건이고요. 이랬는데 이제 보석된 지 하루 만에. 그랬는데 또 합니까? 네, 하루 만에 이제 또 무면허 사고를 내면서 당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죠. 근데 그 뒤로 음주운전을 또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었고 모든 신문을 장식했던 사건인데요. 2003년에 이제 강남구 압구정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에 친구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서 불구속 입건 내면서 두 번째로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워낙에 주당으로 요즘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과천선에서 굉장히 잘 활동하는 이제 유명 스타가 됐었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굉장히 대중들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문매를 펼치고 있고요. 이 광고 문구도 이 한잔 허재, 뭐 속편 허재 이런 식으로 아예 허재 이름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소비자가 바보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세고요. 이 광고를 한 광고주 또 광고를 이거 본인이 의뢰했을 때 오케이한 허재 씨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음주운전 절대 안 한다. 네. 숙취해소제 먹고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뭐 약간 이렇게 계도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서 허재 씨의 또 입장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에 대해서 안 기자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